안녕하세요. 애나의 다락방 라디오입니다. 누구에게나 닥치는 일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죽음은 사실 나보다 앞서가는 타인의 죽음인 것이죠. 그런 타인의 죽음을 일상처럼 보고 사는 직업에 종사한다면 죽음에 대한 사유가 특별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10년 넘게 노인 요양병원 의사로 일하며 700여 명의 노인들의 마지막을 지켜본 노태맹 시인의 늙음과 죽음에 대한 에세이 굿바이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입니다. 저자 노태맹님은 의사이면서 등단 시인이기도 한데요. 항상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슴에 품고 살아온 시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죽음을 생활로서 바라보고 사는 노인 요양병원 의사의 입장에서 인간의 존재의 의미와 늙어가는 것, 그리고 죽음과 죽음 그 너머까지를 깊이 있게 사유하고 탐구해 시적이고 철학적인 문장으로 풀어놓았습니다. 우리 시대의 늙음과 죽음의 모습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장소가 바로 요양병원인데요. 요양병원에서 마주하는 늙음과 죽음의 얼굴들을 통해 늙고 병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잘 사는 삶의 기술만큼 잘 늙어가고 의연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참다운 죽음의 기술 또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글들이 늙어가는 누군가에게 작은 길이 되고 죽어가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또한 늙어가고 죽어가는 이들을 바라보는 슬픈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 책을 쓰셨다고 하는데요. 저도 같은 마음으로 낭독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죽음의 기술. 노인병원. 아침마다 나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한다. 풍경일. 와 이래 안 죽노. 내 얼마나 더 살겠노. 회진을 돌 때마다 310호실의 할매는 묻는다. 잘 안 들리는 귀에다 바짝 대고 언제나처럼 나는 대답한다. 아직 멀었는데요. 젊을 때 좋은 일을 많이 하셔서 한 10년은 더 사실 것 같은데요. 93년을 산 할매의 주름이 환하게 펴지며 늘 같은 대답이 돌아온다. 아이고 지겨워서 우째 더 살고. 풍경이. 할매 하루 종일 일에 누워있으면 이제 못 걸어요. 치매병동의 한 할머니는 침대를 내려와 걷는 일이 점점 더 드물어졌다. 일어나서 뭐 하고 텔레비전도 보고 다른 할매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뭐라도 좀 하세요. 텔레비는 뭔 소린지 모르겠고 저 할머니는 노망 들었다 아이가. 안 심심합니까? 죽어프마 좋겠는데 지겨워 죽겠다. 할매는 온종일 침대에 누워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다. 뭐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아무것도 생각 안 한다고 한다. 풍경 3. 아기 귀신이 언제나 걸어가는 자신의 발목을 잡는다며 멈춰서 있는 할머니. 오늘은 두 손을 동그랗게 모으고 그걸 내려다보고 있다. 뭐 하세요? 오늘은 귀신이 내 손 안에 들어있네. 가라 해도 안 나간다. 문득 아침 출근길에 본 허리 구부정한 목련나무가 생각났다. 한 줌의 흰 햇살을 손을 오므려서 받고 있는. 오늘도 그 못된 귀신은 내 가운 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할머니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다. 풍경 4. 양쪽 폐에 물을 한가득 담은 할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뭐라고 말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의 입에서 물마른 시간들이 모래처럼 흘러나오는 것 같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어떤 약물에도 이제 반응이 없고
주사로 물을 빼도 폐의 물은 금방 다시 차버린다. 돌아서며 나는 혼자 안타까움으로 중얼거린다. 이제 멈출 때가 되지 않았는가. 전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가 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그러나 그들의 소풍 마지막 날은 맑은 날이 아니라 질퍽거리는 산길이거나 자갈길이다. 소풍은 쉽게 끝나지 않고 노래는 모음을 잃어버린 자음처럼 누구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 누가 자신의 마지막이 이런 날일 것이라고 상상했겠는가. 사람들은 죽음의 채찍이 자신을 채워갈 때까지 그저 기다려야 한다. 과학의 힘으로 생명의 시간은 늘어났지만 삶의 시간은 늘어나지 않았다. 생명이 곧 삶인 것은 아니다. 손안에 있는 한 줌의 시간이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기를 노인들은 멍한 눈빛으로 기다리고 있다. 멍한 눈빛의 시간은 삶의 시간이 아니다. 죽음의 기술.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말은 사실 가리키는 것이 별로 없다. 결정적인 문제는 우리가 죽음을 모른다는 것이다. 죽음을 이해하고 바라볼 수는 있지만 나 자신의 죽음을 결코 스스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다. 죽을 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죽을지 대부분은 고민하지 않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매장할 것인지 화장할 것인지 묘지는 어디에 쓸 것인지를 미리 정하는 정도일 것이다. 이것은 죽음의 기술이 아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기술이란 무엇일까? 차라리 죽음의 기술이란 늙어가는 기술, 늙어가는 연습이 아닐까. 우리는 살아있는 기술, 살아가는 기술만 배웠지 늙어가는 기술을 배우지 못했다. 앞의 풍경들처럼 많은 노인들은 생활에 짓눌려 늙어가는 기술을 배우지 못했다. 그렇다고 많이 배우고 많은 재산을 가진 유복한 사람들은 늙어가는 기술을 배웠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 시대는 활력과 젊음만을 가르친다. 그것만이 최고인 것처럼 간주되면서 젊음은 돈과 기술의 자양분이 된다. 그러나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는 삶을 다시 이해하고 이해한 만큼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죽음이야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정작 우리는 삶에 대해서도 사실 잘 알지 못한다. 절대적 삶이란 것이 없다면 우리는 배우고 또 익혀야 하지 않을까. 늙는 것도 배워야 하지 않을까. 언젠가 한 도서관 노인대상 건강 강좌에 강의하러 갔다가 죽음에 대해 길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였다. 한 분이 벌떡 일어서더니 건강 강의 들으러 왔는데 웬 죽음에 대한 이야기야. 쳇 하면서 나가버린 일이 있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죽음이 건강의 결핍이라고 생각한다. 한편에서는 맞는 이야기지만 우리 모두가 100% 죽는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죽음은 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의 충만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 오래지 않아 이 책을 읽는 우리 모두는 이 지상에 없을 것이다. 이 단순하고 명쾌한 사실에 가끔 나는 소름이 돋고 너무도 놀랍고 믿기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서 몇 되지 않는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죽음을 위해, 죽음을 향해
우리는 늙어가는 법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나를 포함한 모든 늙어지고 늙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죽음의 기술에 대해 그리고 늙어감의 기술에 대해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내 죽음이 놀랍고 믿기지 않을지라도 소름 돋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가장 행복한 날. 병실의 한 노인이 오늘도 어린아이처럼 운다. 얼굴을 찌푸리고 정말 땅콩 모양 입을 한 채 운다. 감은 눈에서 눈물을 줄줄 쏟아내며 소리도 없는 울음을 운다. 뇌경색으로 여러 해를 침대에서 살아온 노인. 식구들의 목소리라도 들리는 때면 겨우 눈을 뜨고 반가운 내색을 하던 그 노인이 이제는 받아먹는 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져 콧줄을 꽂고 누워있다. 육신이라는 감옥. 죽음만이 풀어줄 수 있는 그 감옥에 갇혀 노인은 울고 있다. 병실의 또 한 노인이 오늘도 어린아이처럼 운다. 뇌경색에 다발성 전이암까지 생겨 대학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우리 병원으로 온 그 노인은 회진을 돌며 내가 말을 건넬 때마다 아이처럼 운다. 랩인 튜브를 꽂은 채 그 튜브를 자꾸 빼버려서 한쪽 팔은 벙어리 장갑으로 침대에 반쯤 묶인 채 내게 뭐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건넨다. 지겨워 라고 들은 것은 순전히 내 주관적 판단 때문일까. 죽음만이 풀어줄 수 있는 이 감옥. 죽음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에 익숙해져라. 기원전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의 유명한 정식이다. 그는 죽음이 감각의 사라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 불사에 대한 헛된 욕망을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죽음은 어떤 체험된 경험 대상일 수 없기 때문에 죽음과 결부된 걱정은 문자 그대로 대상이 없는 것이라고 그는 결론 짓는다. 금욕적 쾌락주의자인 그의 마지막 편지를 읽어보자. 내 생의 마지막 날이자 가장 행복한 날에 쓰네. 나는 장과 방광에 병이 생겼는데 정말 고통스럽다네. 세상에 아마 이보다 참기 힘든 고통은 없을 것이네. 하지만 나는 영혼의 만족을 통해 그 모든 고통을 잊고 있다네. 우리가 추론하고 발견했던 것들에 대한 기억이 내게 영혼의 만족을 가져다 주고 있다네. 거의 같은 연대를 살다 간 장자의 생각도 에피쿠로스의 생각과 비슷하다. 대지는 육신을 주어서 우리에게 짐을 지우고 삶을 주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늙음을 주어서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죽음을 주어 우리를 쉬게 한다는 것. 따라서 삶이 좋은 것이라면 죽음 또한 좋은 것이라고 장자는 말한다. 장자의 마지막은 장중하면서 유머가 넘친다. 장자의 죽음이 다가오면서 그의 제자들이 성대한 장례를 치를 채비를 하자 장자는 태양과 대지가 자신의 관이라며 시신을 들판에 던져두라고 명한다. 그러자 제자들은 스승의 시신을 까마귀와 독수리에게 쪼아먹히게 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한다. 그러자 장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땅에 묻지 않는다면 까마귀와 독수리밥이 될 테지만 묻어봤자 개미밥밖에 더 되겠느냐. 너희들은 까마귀와 독수리 부리에서 먹이를 꺼내 개미 입에 채워주려 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개미들 편만 드느냐. 이렇게 에피쿠로스나 장자처럼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양 우리도 이 삶을 가볍게 지나갈 수 있을까? 장자가 정신병자가 아닌 다음에야 자신의 아내가 죽었을 때 마냥 즐거워 대화를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내가 죽었을 때 나라고 처음에는 남들처럼 슬프지 않았겠는가 하고 말하는 장자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다. 다만 그는 자연의 이치를 알기에 슬픔을 그친 것이다. 어떻게 해야 우리도 이 슬픔의 강을 건널 수 있을까? 장자의 대하와 죽어가는 자의 눈물 사이의 거리, 내 삶과 죽음 사이의 거리, 꽃 활짝 핀 벚나무 아래에 서서 웅웅거리는 나무의 떨림을 듣는다. 벌들을 받아들이는 모든 꽃잎들의 떨림. 너무 환해서 눈물이 난다. 그랬으면 좋겠다. 마치 굿바이 하는 것처럼 죽는다는 것은 헤어짐이 아니라 다음 세상을 맞이하는 문이라고 나는 문지기로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었다네. 다녀오세요. 다시 만납시다. 하고 말하면서 화장장의 노인이 점화 버튼을 누르자 목관에 놓인 목욕탕 여주인의 몸은 거대한 화염에 휩싸인다. 아들은 하염없는 죄스러움에 울음을 터뜨리고 다키타 요지로 감독의 2008년작 굿바이의 한 장면이다. 이 영화는 다이고라는 한 첼리스트가 악단이 해체되면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영원한 여행의 도우미, 즉 죽은 자를 염습하고 납관하는 일을 하게 되며 일어나는 일들을 그리고 있다. 그는 염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첼로를 연주할 때와 같은 감동을 느낀다. 차갑게 식은 사람을 치장하여 영원한 아름다움을 주는 행위. 그것은 냉정하면서도 정확한 동시에 따스한 애정이 넘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며 고인을 배웅한다. 고요와 평온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손놀림이 아름답게 보였다. 아름다운 죽음을 통해 모든 삶들이 화해해 나간다. 성소수자인 자녀와 화해하는 아버지, 복주 오토바이에서 떨어져 죽은 말썽꾸러기 딸과 화해하는 아버지, 낡고 오래된 목욕탕을 고집하던 어머니와 화해하는 아들,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어릴 때의 작은 조약돌 하나로 용서하는 다이고 자신 등 각각의 죽음은 살아있는 이들을 속박의 끈으로부터 풀어 해방하고 용서하게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죽은 자는 화해하지 못하고 고통 속으로 사라졌다. 살아있는 자들만의 화해는 너무 자기만족적이다. 성소수자인 자녀는 자신의 정체성의 암흑 속에서 결국엔 자살이라는 길을 택했다. 머리를 염색하고 짙은 화장을 한 채 폭주 오토바이를 탔던 그 여학생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 부모를 죽는 순간까지 원망했을지도 모른다. 주인공 다이고를 버린 아버지는 30년 동안 아들이 자신에게 준 조약돌을 만지작거리며 자신의 죄를 되씹고 되씹으며 고통 속에서 죽어갔을지도 모른다. 살아있는 자들이 눈물로 용서하고 용서를 빈다고 해도 죽은 자들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죽은 자를 위한 첼로 소리는 좀 과장해 말하자면 나르시시즘적이다. 스스로를 눈물방울 속에 가두면서 외부의 소리를 차단하고 스스로의 상처만을 어루만지는 나르시시즘.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는 폐쇄된 미학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생각해보면 용서와 화해는 살아있는 자들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타인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존재들이다. 나 스스로뿐만 아니라 성소수자이고 폭주족인 나의 자식도, 나의 배우자도, 나의 부모님들도 언제든지 지금 이 순간 사라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지할 때 우리의 용서와 화해는 현재적이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거리를 두어야 한다. 자식이나 배우자마저도 우리 각자에겐 타인이고 타인이 되어야 한다. 그 거리가 서로를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그 거리에서 우리는 화해와 용서의 손을 내밀 수 있다. 마치 영원할 것처럼 원망과 고통의 칼끝을 세우거나 사랑이라는 이름의 족쇄를 서로에게 채운다면 우리에겐 죽음의 이별만이 구원과 화해가 될 것이다. 방금도 한 노인을 죽음의 문까지 바래다 드리고 왔다. 굿바이. 우리 모두 잘 가자.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